사람을 위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국가와 기업의 미래는 R&D에 달렸다. R&D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이란 말입니다.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R&D에 달려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노키아 본사가 있는 핀란드에 R&D 센터를 열어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월 북유럽 지역에 첫 R&D 센터를 마련했죠. 2000년대 중반까지 휴대전화 최강자였던 노키아 본사 코앞에 세운 셈이라 세계 언론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0년 남짓 사이에 처지가 확 달라진 삼성전자와 노키아를 분석하는 보도도 많았습니다. 노키아는 몰락의 길을 걷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죠. 노키아도 R&D에 힘을 쏟았지만 삼성전자처럼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란 시대 흐름을 소홀히 하다가 큰 타격을 받았죠. 호황을 누리던 기업도 순식간에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교훈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는 한 발 앞서는 R&D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기업이나 국가의 R&D 투자는 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R&D의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기업이 갖는 위험도 큽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R&D의 성공률은 8분의 1밖에 안 되어서 소극적인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 경제를 보면 이 R&D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유럽이 재정 위기로 휘청거릴 때도 독일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의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R&D 투자를 늘려 규모로는 세계 6위고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2위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2014년 예산안에서 정보, 전자, 에너지, 우주항공 등 R&D 예산으로 17조 5,496억 원을 편성했답니다. 네,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에서 R&D 이야기했는데요. GDP에서 차지하는 R&D 집약도만 놓고 보면 OECD 회원국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왜 효과가 없느냐. 글쎄요. R&D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인 투자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 들으셨습니다만 8분의 1밖에 성공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디슨의 말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투자가 필요하느냐. 돈 되는 데는 투자를 합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인터넷 접속 속도 부분에 있어서 R&D는 OECD 회원국 중에서 2위입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GDP 대비로 보면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2배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민간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R&D 투자 비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35위입니다. 여기서 35위라고 하는 건 34개 회원국인데 왜 35위냐? 러시아, 중국 비회원국 2개를 포함했을 경우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는 안방에서 잔치하고 있을 따름이지 밖에서는 알아주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간 R&D 투자 비중이요. 한국이 7.1%입니다. OECD 평균이 얼마냐면 20.3%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가 성장하려면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다는 건데 전체 서비스 산업이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69% 정도 되거든요. 선진국은 한 80% 넘습니다. 그러면 서비스업이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서비스업 부분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서비스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등등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 경제로 남고자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 산업에 R&D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공할 수도 결코 없을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럭저럭 투자해서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개척하거나 선도할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뼈저리게 노키아의 교훈으로부터 얻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이 있으시겠죠. 예스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사용하셔도 되고 트위터 보내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신 분 중 한 분을 추첨해서
글로세움에서 우화를 통해 쉽고 또 재밌게 들려주는 성공의 법칙,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라는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지난번 한번 맥커리의 민자 투자 관계된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많은 SOC 사업을 합니다. 조달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사회간접자본, 도로, 항만, 교통, 항공, 여러 가지 SOC 산업이 있습니다. 전력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국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제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기된 내용이 뭐냐면요. 민자 유치한 SOC 사업에서 적자 보전을 위해서 12년간 무려 3조가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왜 투입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정호 특임 교수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자 유치 방식. 이게 SOC 사업에 있어서 민자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 그 SOC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나 철도나 항만 이런 거잖아요. 네네. 전통적으로 다 이게 국민들 세금을 내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건설 자금을 다 대는 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자 유치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민간 회사들이 대고 그 대신 사용료를 이제 국민들이 사용자들이 그 건설한 민간 자본 투자자들에게 내는 방식, 그런 게 민자 유치 사업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도로나 철도, 항만 같은 것을 민간이 일단 짓게 하고 거기에 들어간 소요 경비를 민간인이 이용할 때마다 요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그런 조치다. 그렇죠. 정책이다 요금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SOC 사업은 요금이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인데. 그렇죠. 예, 민자 사업은 세금 대신에 요금을 내는 게 그게 원래 취지죠. 네, 세금과 요금의 차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 민자 유치 상황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금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요금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요금이 별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걸 다 해가지고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런 시설들을 용해 정전 처리니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 보니까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금을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정부가 계약했던 그런 그 수입 금액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입은 보장을 해주겠다 정부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서 이제 민간 투자를 받았는데 그 원래 계약했던 금액보다 작으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이제 세금으로 넣게 된 것이죠. 아니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투자를 유치했다는 말은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정부도 어떻게 보면 사용이 자기들이 선전할 때처럼 이용객이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민자 유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입을 보장해 준다는 말은 민간 건설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은 설치를 하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여기에 설치해 주시면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시면 그 적자분을 우리 국민 혈세로 메워드리겠습니다. 이 약속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약속을 한 것이죠. 왜 이런 약속을 하면서까지 민자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안 하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돈이 안 남을 게 뻔하니까요. 수요 예측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대개는 다 감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은 그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러니까 수입 보장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 혈세를 안 넣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지자체장들은 이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설하는 동안은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네. 자기는 업적이 되는 거죠, 그게. 아, 치적이 된다 이 말씀이군요. 예, 자기는 일단 사업을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뭔가를 설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자기 임기가 지나가는 거지요. 근데 보통 지자체장들이 연임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일단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아무튼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자기는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주민들로부터도 박수를 받게 되지요. 예.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게 큰 부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보장을 해주더라도.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 적자가 커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게 민자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외상 사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민간으로부터 돈을 구워다가 SOC 사업을 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근데 경쟁철 네. 경우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보통 이런 사업을 네. 하게 되면 수요 예측하고 예측한 것을 기초로 해서 공청회도 네. 개최를 해서 사업 승인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의회도 그렇죠. 통과를 해야 될 거고요. 예, 거창한 과정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냥 형식적인 과정이라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네. 그 30년까지 내다봐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예. 그걸 내다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건 결국은 감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하, 감이다. 예. 그 김정우 네. 교수님께서도 어차피 감입니다. 예, 경제학자이시니까 저도 옛날에 지금부터 20년 전쯤 그럴 때 제가 연구소 있을 때 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죠. 네. 예, 열심히 컴퓨터를 돌리죠. 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감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하고 발주하는 네. 사람의 뜻에 맞게 숫자를 마사지하기도 하죠. 그거 많죠. 사실은 내년도 경기 예측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10년, 20년 후의 것을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은 이건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요. 누구나 다 사업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장도 바라지요. 건설 회사들도 바라지요. 예. 해당 지역의 주민들도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를. 예. 나중에야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에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걸 또 맡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서 그 수요 예측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다 좋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도 원하고 건설사도 원하고 지역 주민도 원하고 지역 주민은 편리성 때문에 원한다고 쳐도 건설사는 또 수익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은 아마도 반대할 가능성들이 많으실 거예요. 뜨거 하고 지금 당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예전에 할 때는 민자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주민들도 다 좋아한 거예요. 삽을 뜨는 것에 대해서. 네. 네. 이제는 주민들이 좀 달라지겠죠. 글쎄요. 지역 이기주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것은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내년도 예산안 SOC 부분에서 지금 계획된 민자 유치 방식 어느 정도 됩니까? 나와 있습니까 혹시? 그건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안 찾아봤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것을 과거에 저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이라고 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MRG라고 하는 거.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세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게 2009년에 폐지가 됐었어요. 네. 폐지가 됐는데 그걸 폐지하고 나니까 이 민자 사업을 들어오려고 하는 민간 기업들이 없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해요, 이거를. 그러면 그런데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인들은 이걸 민자 사업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외상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운영 수입 보장 방식이 아니고 네. 공사비 보장 방식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아하. 뭐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뭐 근데 그게 이게. 그거죠 뭐. 예, 외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자 사업을 하려면요. 네. 무조건 민간한테 다 넘겨야 됩니다.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알아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다 알아서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라라고 해야 네. 민간 건설업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이제 서울시 새로운 경전철 또 박근혜 정부의 지방 공약 이행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민자 유치 방식이 불가피한 내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메트로 9호선과 같은 협약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죠? 네. 이런 협약 변경 그리고 방금 김종호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 민자 사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인 그 형태가 좀 바뀔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운영 수입 보장하는 거에서 공사비 보전 방식으로 바뀐다든가 또는 그 요금 결정을 하는데 누구의 입김이 더 세진다든가 하는 뭐 그런 아주 구체적인 지역적인 문제들이 바뀔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민간의 돈을 끌어다가 공사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정부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말입니다. 조사한 자료 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최소 수익 보장제도. 그러니까 요 정도는 네.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지급액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이렇게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개선 방법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계약한 거는 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서울시가 맥코리와의 계약을 거의 파기하다시피 해가지고선 그렇게 계약을 변경을 했잖아요. 네.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례입니다. 투자자 앞으로 국가소송제도 무슨 일을 걸릴 하든 수도 간에 있죠. 대한민국 예.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네. 이미 체결해 놓은 계약을 이렇게 막 파기를 해놓으면 예. 앞으로는 같이 일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에 그런 엉터리 같은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네.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약을 해놓고 지금 완전히 그걸 다 파기를 하면 국제금융계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 신용이 완전히 이제 뭐 바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네.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일 합방도 엉터리 계약이었습니다만 지킬 필요는 없는 계약이었는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희들 탓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종호 특임 교수였습니다.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잠시 후 4부에서 노무 상담 준비했습니다. 상담 신청하실 때 YTN 라디오의 예스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우물정 0945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메시지하고 사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당신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4부에서는요, 창업에 대한 정보 얻으실 수 있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 준비했고요. 또 노무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무 관련해서 또 창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도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트위터도 의견 받으니까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니까 많이 보내주시고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어렵다 그래놓고 다른 쪽 가서는 지금 잘하면 일어설 수 있다 그러고 또 다른 쪽에 가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시각이 다를 수 있죠. 하나의 사안을 놓고 보면. 우리 경제 아직도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부터요? 1997년 외환위기부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16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 끝에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서시기도 하고 창업도 고민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상훈 소장과 함께 여러분이 관심 가지실 수 있는 창업 상품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업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사실은 이렇게 동네 상권에서 있는 듯 없는 듯한 이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정육점 사업, 과연 어떤 건지 명함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스쳐 지나가다가 방송을 봤는데 정육점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고기는 실컷 먹이고 있다는 방송을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정육점 사업? 사실은 이제 정육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이 업태가 축산물 판매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크게 본다면 식육 판매점과 식육 부산물 판매점으로 나눕니다만 또 세분화하자면 식육 판매점 중에서도 한우 전문 판매점도 있고요. 브랜드육 판매점, 수익 쇠고기 전문점, 일반 정육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이 한 정육점이 대략 어깨 추산키로 한 5만여 개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많은 것은 일반 정육점이 한 4만 3천 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 수입 쇠고기 전문점이 한 5,200개 정도 그리고 농축협 직매장이 한 1,350개 정도 그다음에 한우 전문 판매점이 1,050개 백화점 슈퍼마켓 이런 여기에 있는 출점에 있는 정육점이 한 530개 브랜드 판매점 860개 이런다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그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예전에 70년대는 한 1인당 6kg 정도 소비했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 34kg, 최근 2010년 이후로는 1인당 한 35, 6kg 정도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웰빙 트렌드가 지배를 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육류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이런 시장 지표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쇠고기 먹는 수요는 점차 조금 좀 감소하는 반면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최근에 정육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수입육 시장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육점 창업 시장을 놓고 본다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이 정육점이 많이 생기고 많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이 꾸준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동네 상권 창업 아이템으로 돋보이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현 시점에서 정육점 창업은 창업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고 또 나름대로 또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정육점 사업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창업자들에게 정육점 사업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창업자들도 아직 많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창업 시장이 특정 아이템, 특정 브랜드가 단기간에 공급 과열 현상으로 빚어지면서 그 아이템이 바로 단명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네. 지금 정육점 같은 경우는 선호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급 수요의 균형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어진 아이템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최근 2000년 이후에 이제 대형 할인마트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동네 상권의 정육점이 일시적으로 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 아파트 상권의 지금 영업 중인 정육점들은 다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재미있는 사실은 정육점 하는 사장님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의외로 그 사장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 사장님의 형제들 가족들 이런 분들이 몇 개 매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네. 사실은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돈이 안 되면 추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가족에게 추천할 수 있는 좀 몸은 힘들지만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네. 이런 사업일 수 있고요.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육을 다루는 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좀 우리 한국적인 가치관으로 터부시되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육류를 직접 손질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담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육점 기술자 중에서는 골발 기술 이런 게 있는데요. 네. 골발이라는 게 정육에 있는 뼈와 살을 분리하는 기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죠.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골발 기술 같은 경우를 제대로 터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 네. 정육점 매장에서 박봉을 견디면서 전문 기술을 배운 다음에 독립 정육점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턱이 좀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뛰어들 수 없는 사업이고 정육점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말이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골목 또는 동네 정육점을 갖다가 이제 개점하기 위해서는 창업 비용 정도 그리고 수익성 정도 같은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네 정육점 요즘 뭐 시장에 가면 상당히 많이 좀 크게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특히 뭐 재래시장 요즘 살아있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 비용만 뭐 권리금 억대를 주고 들어갔다 이런 정육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동네 상권 1층에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점포를 구한다면 뭐 전국적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작게는 점포 구입 비용만 2, 3천에서 많게는 한 5, 6천 정도 금액이면 네. 점포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점포에다가 시설을 투자하는 뭐 냉동 창고 비용이라든지 쇼케이스 아니면 육절기 같은 직기 비용을 포함을 해서 점포 구입비를 제외하고 투자되는 비용이 한 4, 5천만 원. 그리고 또 초도상품 비용 한 돈 천만 원 한다면 총 투자 비용으로 본다면 작게는 7, 8천에서 네. 많게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투자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최근에 그 저쪽 그 금천구 시흥동의 한 골목 상권에서 작은 10평 가게로 그 재래식 그 정육점을 아주 좀 시설을 리뉴얼화돼서 깨끗한 네. 신세대 정육점으로 리뉴얼해서 오픈했는데 이 처음에 시설 개선 전에는 한 달에 한 1,500 미만이었던 가게가 네. 시설 개선 이후에 지금도 매출이 한 달에 2,500 이상 올리고 있거든요. 예. 2,500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한다면 정육점 사업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마진율이 작다는 겁니다. 즉 원가 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 한 75% 정도는 잡아야 되고요. 네. 또 저렴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마진율 25% 계산하고 뭐 임대료라든지 제세 공과금 제외하면 그 점주 입장에서는 한 달에 최소 300에서 5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뭐 또 창업 포인트 따져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최근에 정육점 상권은 의외로 비싼 동네, 그러니까 부자 동네와 서민층 동네 어느 동네에서 장사가 잘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결론은 서민층 상권에서 더 장사가 잘 됩니다. 부자 동네일수록 대형마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서민층 상권에서 돼지고기 판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육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돼지고기를 산지 직거래라든지 이런 양질의 그 원재료를 사입할 수 있는 이런 유통 라인을 확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정육점들은 이런 30, 40대 주부들이 주 고객층이기 때문에 주부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고객 친화력 같은 사장님 뭐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한 시대고요. 특히나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동네에 있는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된 그 정육점에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좀 열심히 무릎 꿇고 배워보겠다. 이렇게 배워본 다음에 창업한다면 사실은 최소 비용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동네 상권 아이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뭐 정육점 참 이 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고기를 손질하는 것도 이 어려운 직종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수익을 또 하루 종일 일해도 또 300에서 500 순이익을 예상한다지만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걸 또 감안하면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이 0361번님이 저희들 예청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내셨어요. 사례를 들 것이 없어서 한일 늑약 그것도 합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라는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정호 교수하고 맥커리가 서울시와 계약을 했죠. 민자 9호선 말이죠. 합법적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계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합방. 합법적이었겠죠. 친일파들이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합법적이지 아닌 늑약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노무상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노무상담 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트위터 많이 쓰시죠?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가 바로 답변해 드릴 겁니다. 박기현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7845번님인데요. 예. 저는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만두었을까요? 그동안 직장에 있었던 기간은 모두 3년인데요. 저는 당연히 3년 정도의 퇴직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2년치만 주겠다고 하네요. 이유는 근무 초대는 사장 개인 명의의 사업자로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주식회사로 회사가 바뀌었는데 법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근무한 기간은 2년이고요. 그래서 퇴직금은 2년치만 준다는데 말이 됩니까? 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해서 이제 한 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요. 1년 계속 근무에 대해서 뭐 계약직, 일용직이든 근로 형태 상관없이 모두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고요. 그 또한 사업주와 동일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회사의 형태가 어떤 뭐 개인 사업체이든 아니면 뭐 법인체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 개인 사업체 입사 시점부터 산정된 3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포인트를 사실 지적은 해 주셨어요. 사업주가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유한회사로 있다가 주식회사로 바뀌었을 경우에 퇴직금이나 뭐 산재보험이나 사대보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사실 형식상으로는 바뀌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체 아니면 뭐 사업주가 바뀌는 경우에 그런 형식적인 그 외형적인 서류상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롭게 등록을 한다거나 뭐 가입 변경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관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말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뭐 설령 사업주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전 사업주에 대한 부분과 또 변경된 사업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불이익 보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응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 비정규직 사원으로 예. 파견 근무를 해서 용역업체에서 저를 갖다가 뭐 기업에 보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업주가 저를 열심히 이렇게 눈여겨보시다가 성실한 거를 보시고 당신 그러면 이제 나하고 정규직 계약을 합시다. 그다음에 용역 파견도 없애고 내가 직접 고용하겠어. 그랬을 경우에 퇴직금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금 없이 새로 2년차 끝나고 난 다음에 3년차부터 새로 입사하는 걸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통상은 이제 퇴직금을 정리를 하고 옵니다. 기존에 있던 거 다 받으시고 새롭게 스타트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전 사업주하고 지금 이렇게 승계받는 사업주 간에 합의가 된다면 최초의 거부터 그대로 또 승계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기업주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123번님. 퇴직금이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입금되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하셨는데 퇴직금이 보통 어떻게 산정되는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지급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퇴직금 산정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한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의 총액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라든가 연차 유급 휴급 수당, 뭐 정기 상여금, 뭐 추석 상여금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임금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그 부분이 자기 한 달치 급여가 얼마지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시고 거기에다 근속 연수를 곱하시면은 이제 자기가 받을 퇴직금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이 만약에 이분처럼 적게 입금되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금 산출 내역서를 사용자한테 요구하셔가지고요. 산정이 적정하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신 다음에 만일에 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 임금 항목이 누락되었다거나 또는 계속 근로 연수가 잘못된다 그런 부분이라면은 일단 먼저 사용자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정을 요구를 하시되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가까운 관할 노동지청을 방문하셔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시면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노무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YTN 밑줄 이코노미로도 의견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ytnradio.kr로도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9106번님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제조회사에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에 체류지 변경 신고는 사업주 신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신고사항입니까? 하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이시다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게 체류지 변경 신고라는 것은 이제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거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내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체류지 관할 출입관리사무소에 이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뭐 여권이라든가 외국인 등록증 지참하셔가지고 14일 이내에 체류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업주와 근로자 중에서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662번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저희 회사 아래층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작업 중에 공업용 악취가 배관을 타고 저희 사무실로 자꾸 들어온 지 몇 달째입니다. 참고 참다가 민원을 몇 번 넣었더니 공사를 한다는데 회사에선 공사기간 동안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돼서 아직 연차가 발생 안 하지만 지금껏 땡겨서 썼거든요. 이럴 경우 연차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특히 납땜,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라는 걸 알고 나서는 도저히 맞고 일할 수가 없어서 휴가를 요청한 건데 왜 제가 법정으로 정해준 휴가를 내서 쉬어야 합니까? 하셨는데 이게 제가 언뜻 듣기에는 근무 환경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용자에게 이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부분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의무를 이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서는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뭐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애, 그리고 원재료, 가스, 전기 분진,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수, 청결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적정 기준을 유지해서 건강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조항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업주 이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렇게 그 성면이라든지 석고보드 말입니다. 예. 뭐 일부 대기업체에서는 뭐 화학 물질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사업장에 이 환경이 나빠서 발생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뭐 그 부분이 이제 업무상 인과관계, 그런데 과학적인 이런 부분에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만 요즘은 어느 정도는 뭐 확대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로자가 그 부분을 본인이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사용자가 이제 입증하도록 그 이제 입증의 책임을 지금 바꾸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관계 들어서 가끔 기침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9827번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최저임금제 예외 사업장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안 되는 예외 사업장도 있습니까? 있다면 왜 있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사업장 자체가 예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수습 근로자들 그리고 이제 심신 상태가 우리 이제 정상적인데 조금 못 미치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 정도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전 사업장에 걸쳐서 최저임금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9630번님이 직원 5명이 안 되는 개입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서 구조조정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어떤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이라도 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 앞에서 질문도 하셨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시면은 우리나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통 근데 이분들은 3년 내지 4년 산업체 어떤 협약에 의해서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3, 4년이 지나고 나면 뭐 조금 뭐 귀국했다 다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죠.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을 놓고 업주가 안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경우 구제받는 경우 있습니까?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법 체류는 이제 뭐 법적으로 책임은 다른 부분은 이제 변론으로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자기의 의무는 다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거 안 하시게 되면 우리 관할 지청에 가셔서 우리 내국인과 같이 똑같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이민법과 관계되는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모든 것은 국내 근로자와 똑같은 동일하게 대접을 받는다, 대우를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1292번님이 보내신 내용인데요. 같은 조합원끼리 연봉제, 호봉제가 뒤섞여 있습니다. 경력 사원이 한 분 들어오셨는데 연봉제로 들어왔거든요. 그럼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한 직장에 조합인끼리 연봉 호봉제가 섞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일반 기업체에서 동일한 임금 체계를 가져가는 데도 있고요.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는 데도 있습니다. 생산직은 호봉제, 뭐 사무직은 연봉제, 아니면 일정 직급 이상 나누어서 차장 이상은 연봉제, 그 이하 쪽은 뭐 호봉제 이렇게 나누어서 임금 체계를 운영하시더라도 뭐 법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근로자분들하고 사용자 간에 어떻게 임금 체계를 구성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임금 협상도 그러면 따로 하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호봉제, 연봉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봉은 몇 %씩 올라갈 것인가. 그걸 이제 일률적으로 보통 정하게 되고요. 연봉에 대해서는 보통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에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또 차등적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등률은 노동조합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YTN 생생경제에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분도 계시는군요. 저희들이 이분들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방송에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무자들도 상담하셔도 되겠죠? 가능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박기현 노무사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유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예,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늘 또 검색어 1위가 될 것 같군요.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한일 합방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나쁜 X들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게 합법적입니까? 택도 아닌 소리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계속 감기 때문에 이런데요.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저 화장실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